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자라 그러면 그냥 다른 타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월 소득 지급되는 당시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그랬던 거죠. 원천징수했다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들을 이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명세서라 불러요. 지급명세서는 이제 매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매월 제출해줘야 되겠지만 일용근로소득자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업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은 특정 인정료율 3.3% 뛰는 사업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매월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월. 그래서 매월인데 언제까지냐 그러면 지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휴업, 폐업, 사업, 해산하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속하는 날에 다음 달 말일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이게 매월 그 원천징수를 하지만 그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라 그래가지고 매월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출한 내역들을 한꺼번에 확정해갖고 한 번 더 제출하는데 그걸 간이지급명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제출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상반기 거는 7월 말까지 하반기 거는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제출 시기가 되겠죠. 1월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밑에 일용근로자 여기 나오죠.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일용근로자. 그럼 일용근로자는 거기 옆에 보시면 중요한 것이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니까 무슨 미치면 금액이고 뭐고 간에 안 따지고 그냥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잠깐 여러분 그 일용근로자의 설명에 대해서 잠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용근로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로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업무 종사자를 우리는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자는 이제 3개월 그 3개월까지만 일용으로 고용된 자를 우리가 일용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이죠.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이게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떼고 끝낸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일당. 그러니까 그 일당, 일급여에 대해서 일당 받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15만 원을 공제해요. 야, 뭔 소리냐? 내 일당이 15만 원이 안 된다. 할 수 있죠? 그럼 세금이 없는 거야. 15만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빼준다 이거죠. 일단. 그래서 15만 원을 빼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적용해줘요. 근데 여러분 세율은 소득세 세율이 여러분 최저가 몇 프로예요? 최저 6% 맞나요? 그 세율 최저 세율 6%로 적용해줍니다. 최저 세율 6%. 나름 괜찮죠? 15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그 근로소득자들은 우리가 보통 사업소득만 있는 자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하고 똑같은 돈을 번다 그랬을 때 보통 세금 부담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로소득자가 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소득은 훤하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소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공제하고 해서 경비로 빼고 해서 소득세를 부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공제해 주는 제도가 근로소득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계산된 산출세액에다 요걸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산출세액의 55%를 빼주는 거예요. 55%를 빼주는 게 근로소득 소득공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55%.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계산해보고 볼까요? 예전에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 그 고덕에 삼성전자 그 공사 현장에서 그 트럭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자재 같은 거 운반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넓으니까 그 다 도로가 비포장돼 있는데 거기서 호루라기 불면서 괜히 서서 이렇게 깃발 흔들어주는 그런 신호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모집을 한대. 그 아줌마들이 거기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이씨 이거 우리 이거 해갖고 얼마나 벌어? 거기 가서 우리 그거 써서 하면 같이 합시다. 뭐 이런 그거 얼마 준대 그러던데. 그래서 얼마 주는데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거 하면은 15만 원 준다고 하고 뭐 경력 쌓이면 좀 더 줄까? 뭐 이러더라고. 15만 원 하루에 15만 원 주는데 제일 안 좋은 점이 그거래. 다 편한데 서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차 오면 막 이렇게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안 좋은 점이 이제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괜찮은데 내가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분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러냐고 한번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보자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그 1급여로 15만 원 받는다고 쳐봐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럼 1급여가 만약에 15만 원이면 안 돼. 없어. 잘못 예를 들었어. 다시 15만 원 넘는 금액 더 줘야 되는데 얼마 받는 16만 원? 16만 원 너무 없어 보이잖아. 18만 원? 욕 같은. 20만 원 할까? 20만 원? 20만 원? 자,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일단 20만 원이에요. 그럼 빼기 15만 원 하고 거기다 곱하기 6%. 그럼 여러분 5만 원에 6% 하는 거죠? 5만 원에 6%. 3,000원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기 3,000원에 55%를 빼줍니다. 3,000원에 55%. 빼기 55% 하면 되는데 근데 빼기 55%가 귀찮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려면 곱하기 45% 하면 돼. 55%를 뺀 나머지가 얼마야? 45죠? 곱하기 45.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45% 하면은 1350 떼고 끝낸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직은 세금 얼마씩 떼는지 이런 거 계산 기억하고 계세요? 꼭 내가 거기 안 가더라도 구독 거기 안 가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하는 거 55%까지 빼갖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일용자, 일용직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이다 이런 거 보이죠? 근로소득과 소득 금액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했을 때 계산 구조 보니까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 총수익 금액이죠. 이게 뭐예요? 총급여액이죠. 나의 뭐 총급여,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급여액. 그 총급여액 수익금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근로소득 총수익금액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근로소득에서 그러니까 연봉이지 거기서 비과세 소득 우리 어제 비과세 공부했죠? 뭐 차량 유지비라든가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자녀 양육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생산직 비과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으면 빼주게 되는데 일용근로소득밖에 분리과세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총수익 금액에다가 거기서 빼기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불렀었죠. 근로소득 공제. 왜 이렇게 부르는지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얘들은 야 나 저기 얼마 썼어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얼마 썼어 이거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구간별로 대입해서 구해준다 그랬죠. 그랬을 때 최대 한도는 2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근로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려가 볼게요. 근로소득 공제 옆에다 필요경비라고 적어놓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고요. 자,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여기에서 계산된 금액으로만 공제하는 거예요. 이걸 뭐 n분의 1로 나눈다거나 기간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1년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그냥 여기 있는 금액으로 공제하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만약에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라도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을 그냥 공제액으로 한다. 마이너스 된다고 뭐 환급되거나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그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2천만 원까지만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구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소득 공제 이걸 필요경비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그 총급여액이 있고요. 연간이에요. 연간. 그랬을 때 공제액은 얼마냐 그거죠. 그러면 나에게 연간 총급여액이 최하가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총급여를 이거를 X라고 표시하면은 총급여액의 70%만큼을 공제한다라는 거예요. 70%. 그러면 만약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는 사람인데요. 연간 총급여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은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 구간에서 보면 최하가 얼마예요? 최하가. 그러니까 직전 구간에서는 여러분 최대로 공제받는 금액이 얼마 소득이 얼마인 사람이야? 500 버는 사람이죠. 그럼 그 500이 버는 사람은
500 곱하기 70%만큼 공제받겠죠? 제일 많이 맥시멈으로 버는 사람은 그 얼마요? 500에 70%면 얼마요? 350이죠? 그래서 다음 구간에서 기본으로 350을 깎아주고, 왜냐면 그게 여기서는 최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5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40%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액 빼기 500만 원 곱하기 4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는 1,500만 원에서 구간이 4,500만 원까지가 되죠. 총급여가 4,500만 원. 그러면 이전 구간에서 여러분 제일 돈 많이 버는 애가 얼마 버는 애야? 1,500 버는 애니까 여기다 대입해줘요. 야, 내가 1,500 벌었어. 그러면은 여기다 1,500에서 500 빼면 얼마? 1,000. 1,000에다가 40% 곱하면 얼마? 400. 400 더하기 350은? 그래서 다음 구간이 야, 나 750은 그냥 깔고 간다. 그래서 750 그냥 깔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또 1,5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1,5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 1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럼 또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야, 진짜 전 구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애가 이게 맞아요? 1,500만 원 맞죠?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여기 500이었고, 그래서 750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4,500에서 1억까지죠. 4,500만 원, 4,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자, 그러면 바로 전 구간에다가 4,500을 대입해봐요. 4,500에서 1,500 빼면 얼마? 3,000. 3,000에 15%. 450 플러스 750. 1,200. 그러니까 이 다음 구간이 기본적으로 야, 1,200은 일단 깎아줄게. 플러스 총급여액에서 4,500만 원 초과액에 대한 5%를 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5%.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1억 넘는 사람들은 얼마? 1억은 1억 초과 1억 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요. 직전 구간에서 제일 낮은 여기서 맥시멈이 1억이었죠? 그러니까 1억 빼기 4,500. 5,500 곱하기 5%. 5,500 곱하기 5%. 275 플러스 1,200. 1,475만 원. 그래서 다음 구간이 1,475만 원이 나옵니다. 1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 이제 2%까지만 소득공제해 준다.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맞물려서 쭉 가는 거고 이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2,000이다. 이거죠? 2,0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보시면 이 공제되는 율이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죠. 요거 70%인데 40%고 15%, 5%, 2%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나 이런 것들 효과를 고려해서 공제율을 낮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간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필요 경비를 차감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 제가 싫어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죠. 보통 한 연봉 5천 원 정도 벌면은 얼마 소득세를 얼마 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기서 또 필요 경비 빼면 나중에 소득공제도 적용해야 되고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사람이 몇 명 같이 사는지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구간들을 다 외우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목소리. 내 소리 내볼래요?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저도. 왜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자 그러는 것도 저도 싫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는 외워야 돼. 하나만 외워야 돼. 이 중에 한 구간만 외워야 돼. 그러면 뭘 외워야 되느냐? 특별히 고려해서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구간을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다른 거는 다른 건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외워? 외우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큰 소리로. 못 외우면 안 돼요. 이제 외운다고 했어. 여기 카메라 돌립니다. 자, 그래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몇 프로 공제한다? 70% 공제한다. 그럼 필요 경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일 때 350. 알았죠? 필요 경비가 350이 된다. 그럼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 150. 500 빼기 350 하니까 150 되는 거지. 알았죠? 기억 하나 못 하나 거의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뒷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자 급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이죠? 이게 두 번 나올 거예요 아마. 한 번만 보세요.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돈을 받는 날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입사 오늘 해갖고 오늘 첫 출근했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월급날이야. 월급날이 그날이면은 나 오늘 월급 받아요? 일한 날만큼 받는 거지.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만큼. 급여는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가 있죠. 요거는 특이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결일이에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경우는 결일이다. 그 다음에 인정상여. 요거는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정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급여 비슷한데요? 자, 윗줄에 급여가 회색깔로 칠해져서 잘 있는지 모르고 또 밑에 또 쓴 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 요거는 우리가 우리 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한 날이다. 권리를 행사한 날이다. 자, 재직 중에 행사할 수도 있고 퇴사하고 행사할 수도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일 테고 퇴직하고 나서 행사하면 뭘까요? 그건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죠?
기타 소득. 임원 퇴직금 지급 한도 초과액이 있을 때 이거는 돈 받은 날이다.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연금 소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 소득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연금 소득은 중요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금 소득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큰 줄기를 먼저 보시면 연금 소득의 범위라고 써 있는 거에서 여러분 큰 줄기를 볼 거니까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보시면 돼요. 먼저 양가로 1번이 뭐냐면 이제 공적연금, 연금이라 그러면 공적연금과 연금계좌, 즉 사적연금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죠. 공적연금은 여러분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연금이나 또 특수직이라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게 공적연금,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에 있는 사적연금은 뭐야? 이거는 내가 가입한 거죠. 내가 또는 회사가 노후대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들, 그런 걸 사적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적연금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자, 종류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특수직연금 등, 그래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이런 것들을 특수직, 공적연금의 일부 공적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과세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2001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1년까지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연금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를 안 해주거나 또는 해주더라도 5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2002년부터 개편이 돼가지고 연금 납입할 때 전액소득공제죠. 전액소득공제. 어제 그 얘기할 때 어제 얘기했나요? 그저께 얘기했나요? 직원이 본인이 부담한 4대 보험료는 전액소득공제 된다 그랬죠.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100% 소득공제되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돈은 비과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2002년부터는 전액소득공제로 바뀌었는데 대신에 과세한다 이거죠.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한방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뭐 이렇게 개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요. 됐는데 뭐 굳이 여기다가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때가 누군데? 어떤 시대인데? 이때 IMF 끝나고 바로예요. 그래서 그 DJ 정권 때인데 경기 부양을 해야 되죠. 돈은 없죠.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약간 어땠냐면은 국민연금을 갑자기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나 여태 안 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보고 내라 그러냐. 그랬더니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보증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고갈될 것 같다고 막 그러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그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다 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의무로. 그리고서 반발이 심하니까 소득공제 해줄게.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거는 이제 얘기 안 해요. 지급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연금계좌, 사적연금, 요게 있죠. 사적연금. 요건 여러분 내가 국민연금만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는 게 이제 사적연금인데 종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두 가지 그리고 뭐 그 외에 기타 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그 뭐 우리가 회사에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가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IRP라고 불러요. IRP. 그래서 회사에서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해줘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 IRP 계좌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설명 보면은 퇴직 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이다. 퇴직금에 대한 연금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이다. 그런 거.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은 그냥 그 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등이다. 이런 거고 그 외가 이제 기타죠. 종류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비과세 연금소득 이거 한번 보면요. 비과세인 것들 뭐가 있나 보면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장애가 발생해서 그 장애에 대한 어떤 연금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장애 상위연금 이것도 뭐 공무원 신분이나 군인 신분에 있었는데 뭐 일하다가 뭐 장애를 입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거죠.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연금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각종 연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재 입어가지고 그 산재보상금, 국군포로 등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이다. 요즘은 뭐 국군포로 같은 게 별로 없겠죠. 예전에나 있었겠지만, 뭐 6.25나 이런 과거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보상금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이 비과세 연금소득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 방법으로 내려가 보면은 일단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양가로 입원해 보면 종합과세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 두 가지 중에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과세 방식이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그 원천징수되는 것은 공적연금 요게 있겠습니다. 아까 그 국민연금 있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요거는 누구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국가가 있죠. 국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회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다달이 지급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필요경비가 있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그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할 금액들을 이제 띄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연금액이 중간에 조금 오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간이세액표로 원천 징수하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았겠죠. 간이세액표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시한다. 이게 좀 특이하죠. 연말정산을 한다는 거. 그것도 보통 연말정산은 언제예요? 2월에 한다고 했지. 근데 얘는 1월에 한다는 거. 국가가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연금 형태로 우리가 받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지급액의 5%나 4%, 3% 이런 식으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세율이 5%, 4%, 3%가 원천 징수가 되는 세금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을 때 나이대가 이제 70세 미만일 때, 있죠? 70세 미만. 그러니까 55에서 69세 사이에는 연금 수령하면 5%, 70세 미만에 연금 수령하면 원천 징수를 5%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죠. 그래서 그때는 5%, 70세 이상 80세 미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는 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의 경우는 3%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과세 방법으로는 이제 종합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하지만 선택해서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라 이런 얘기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한다 그랬으니까 걔는 그거에 되고 연말정산이 되고, 사적연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총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 1,500만 원 이하일 때 거주자의 선택에 의해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어제 설명드렸듯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많이 있는 상태면은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연금소득 금액이 여기서 필요경비 제외해야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하단에 보면 총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하고 이제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빼줘야지만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연금소득 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만 공제가 인정이 되는데 얘도 그래요. 구간별로 공제액을 대입해가지고 구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다 깎아줘요. 필요경비 그냥 350만 원 해서 총 연금액을 공제해주고, 350에서 700만 원 이하일 때는 350만 원 아까 그 구간처럼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350만 원 기본으로 깎고 초과액의 40%,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1,400만 원 초과는 10% 이런 식으로 점점 공제액이 작아지게끔, 공제율이 작아지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없고, 수입식이 보면은 연금소득의 수입식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이 날이 약정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 약정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이게 이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정리하면 과세 방법이죠. 과세 방법.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 있었고 정리하는 거예요. 사적연금이 있었고 사적연금이 있었고 자, 그래서 공적연금 하면은 국민연금 같은 거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거. 사적연금은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 같은 거죠.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매월 원천 징수를 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이거 써줘야 돼. 그래서 간이세액표에서 매월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사적연금은 요거는 그거였죠. 그래서 그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거요. 이거는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총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요거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연금소득이었어요. 1,5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알았죠? 1,500만 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으로 가서 알아볼 차례죠. 근데 얘는요, 여러분, 이름만 기타지 내용은 기타가 아니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시간 좀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이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